천직은 하늘의 부름을 받은 일을 의미한다. 부름받은 대로 일을 하면 좌고우면할 일도 적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한다. 이 일이 나의 천직일까?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 비단 학창시절에 머물지는 않는다. 상당수가 천직은 단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천직의 정의를 내가 만족해야 하는 일이라 정의한다면 가변성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천직이라고 믿었던 것을 한순간에 내팽개치는 일은 다반사로 일어난다. 어디까지나 만족하는 단계에서 한시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변심하는 순간 천직은 천직이 아니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한 분야에서 수십 년 외길 인생을 걸으며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집니다. 매일 반복되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매일 즐겁고 보람찬 하루를 살면서 심지어 그 분야에 뚜렷한 족적을 남길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하지만 이젠 평생 직장의 개념도 없어지고 심지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인지 계속해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외길 인생 성공담은 그저 부담스럽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도서출판 해화동에서 펴낸 양다리의 힘이란 책인데요. 더 안전한 미래를 위해 지금 하고 있는 일에만 올인하지 않고 새로운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뜻으로 아님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몰라서 관심 없는 공부를 하고 직업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샛길로 들어서면서 그때서야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또는 생활을 위해 직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하고픈 일을 버리다가 그 일이 전업으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란 쉽지 않을 뿐더러 그 길 말고 다른 길을 가지 말란 법도 없으니까요. 이 책의 저자인 김민태 씨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양다리의 힘은 한 번 하기에 전략적 방법론이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도 새로운 일을 할 때 결코 가진 것을 포기할 만큼 과감하지 않았다. 비록 성취는 대단할지언정 도전 정신은 지나치게 강조됐다. 세계를 바꾼 유수의 인물도 마찬가지다. 미디어에 회자되는 맨땅의 헤딩 신화도 알고 보면 믿는 구석이 있어 가능했다. 그래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나도 미처 모르는 적성 개발을 원한다면 한 발을 안전지대에 걸치고 다른 한 발을 낯선 세계에 걸쳐보라고요. 안전 없이 도전 없고 변화는 도전에서 출발하는 것이므로 양다리를 걸치는 건 안전을 확보하면서 잠재력을 꺼냈을 수 있는 슬기로운 전략이라고 말이죠. 그럼 본문의 글을 통해 이 내용들을 좀 더 알아볼까요? 나는 양다리를 걸치기로 했다.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이색적인 설문조사를 했다. 결혼 상대를 최종적으로 고르는 단계에서 다중교제가 필요할까요? 질문을 대했을 때 나는 눈을 의심했다. 다중교제라는 건 시쳇말로 양다리 아닌가? 그러니까 질문을 쉽게 바꿔보면 이렇게 되는 거다. 결혼 직전에 여러 이성과 양다리를 걸치는 게 필요할까요? 질문보다 더 놀라운 건 결과였다. 남성과 여성의 절반 이상이 결혼 직전 다중교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표본 집단이 500명으로 신뢰도의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충격적이었다. 왜 미혼 남녀들은 다중교제가 필요하다고 답했을까?
1위와 2위 모두 40%의 답변으로 비중이 비슷했다. 최선의 배우자 선택을 하기 위해, 그리고 교제 중 헤어질 경우에 대비해서가 다중교제 필요의 이유였다. 설문 주최 측은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단계가 되면 교제하는 이성이 있어도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있어서 여러 걱정을 하게 된다고 결과를 자체 분석했다. 놀랍긴 하지만 일리 있는 말이었다. 결혼 전과 결혼 후의 삶은 얼마나 다른가? 얼마나 불안한가? 결혼 전을 생각해보자. 눈앞에 서 있는 그 사람과는 결혼 생활을 해본 적도 없지 않은가? 불안이 본능이라면 불안을 해소하려는 것도 본능일 것이다. 비록 양심의 가책과 사회적 규범으로 실행은 못하더라도 말이다. 불안이 이렇게 위력적이다. 불안은 공포와 다르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해 느끼는 심리다.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는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불확실하고 모호한 불안한 상태라고 말했다. 불안 앞에 안절부절 못하는 인간의 모습은 부끄러운 일면이 아니다. 나는 생존에 과하게 집착하는 내 찌질함에 대해 되돌아보았다. 그리고 더 이상 질타하지 않기로 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한 불안이 있는가? 자아 실현이라는 거룩한 목적 때문에 굳이 생존을 내팽개치고 불덩이에 뛰어들 이유가 있을까? 결혼 전에도 양다리를 상상하는 마당에 무엇이 부끄럽다 숨길 필요가 있을까? 잘난 사람들 중에 양다리를 걸친 사람도 얼마나 많은가? 나는 양다리를 진로의 좌표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것이 직업 윤리와 사회적 신뢰를 깨지 않는다면 말이다. 또 다른 꿈. 북해는 왜 등장했는가? 먼저 경제적 불안이라는 배경이 있다. 한국 경제의 대들보라는 제조업이 예전만큼 힘을 못 쓴 지 오래다. 코로나19는 고공성장하던 항공업도 추락시켰다. 30대 은행원이 세상이 불안해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세상이다. 상상 이상의 일들이 너무 쉽게 일어나고 있다. 안전한 직장은 한 개도 없다. 믿고 의지할 직업, 예측 가능한 전망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또 다른 배경엔 사회적 불만이 있다. 특히 직장이라는 조직 구조에서 수동적으로 따라야 하는 나를 진정한 나라고 여기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내재적 불만에 한 사람의 정체성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도 점차 변하고 있다. 문화평론가 정덕현은 이렇게 말한다. 한 사람이 한 가지의 일관된 모습이어야 한다고 강요되던 시대에서 이제는 한 사람 안에도 다양한 모습들이 공존하고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북해 현상의 본질을 자아실현의 욕구에서 찾을 수 있다. 가령 내가 방송 프로듀서라고 해서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 프로듀서라고 할 순 없다. 혹은 본 직업에서조차 불충분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어딘가에서 찾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자아 실현은 잠재되어 있던 자아의 인정에서 시작된다. 북해의 장점을 하나 더하고자 한다. 바로 안전하다는 것. 북해의 본질은 아니지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북해 예찬론자인 최재원은 저서 나의 첫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직장인이 꽃을 못 만든다고 해서 이상할 것이 없고, 사업가가 그림을 잘못 그린다고 해서 힘들 것이 없고, 유튜브를 시작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잘할 수 없죠.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 실패해도 나의 인생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은 아닐까. 특히 당신이 직장인이라면 회사 안에서 부캐를 찾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혼자서 할 수 없는 큰 규모의 일을 회사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 게다가 실패하더라도 치명적인 상처가 없다. 나는 부캐가 일시적 현상으로 스쳐가지 않기를 희망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부캐에 동참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미처 몰랐던 가능성을 꺼내기 위해 양다리를 걸치기를 바란다. 젊은 시절의 결정들. 저는 인생을 굉장히 좁게 살아왔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글 쓰고 책 읽고 사색하는 것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길을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참 후회스럽기도 해요. 많은 꿈들이 있었으면 다른 가능성도 있었을 텐데. 다양한 꿈을 갖지 못하고 글쓰기만 하겠다. 위대한 작가가 되어야겠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일에 무관심하게 살아왔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나처럼 살아온 게 한 번뿐인 내 인생을 정말 값어치 있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늙어서 깨달으면 큰일 나요.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 팔순을 훌쩍 넘긴 나이. 이어령은 암 투병 중이었다. 인생을 좁게 살아왔다는 후회, 충격이었다. 이어령이 누구인가? 소설가, 교수, 초대 문화부 장관, 언론인 등 안 해본 것이 없는 팔방미인 아닌가? 게다가 디지털 시대가 열렸을 때 아날로그의 장점을 끌고 와 디지로그를 주창할 만큼 시대를 앞서간 리더 아닌가? 앞서 나간 어른의 진심은 순식간에 나의 아집으로 뭉친 계획을 해체시켰다. 아, 어찌한다. 나는 위대한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만 없을 뿐 이어령의 젊은 날의 꿈과 비슷했다. 모든 미디어를 기획하며 책 읽고 글 쓰는 삶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던 적이 수십 번이다. 의지가 철철 넘치는 꿈이었으나 철저하게 나를 미디어의 울타리에 가둔 것이다. 뜨면 추락한다. 이어령의 삶이 궁금해졌다. 선생이 칠순에 쓴 젊음의 탄생을 펼쳤다. 그가 기억하고 정의하는 젊음은 무엇일까? 첫 장, 뜨면 추락한다. 날아라. 제목부터가 당대의 문장가다운 힘있는 메타포다. 이어령 선생은 뜨는 것과 나는 것의 개념을 먼저 설명한다. 뜬다는 것은 억누르던 중력에서 풀려나 갑자기 가벼워지는 것. 그래서 위로 솟아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공기에 뜨든 물에 뜨든 뜨는 것의 힘은 밖에서부터 온다. 반면 나는 것은 다르다. 나는 것은 자신의 힘과 그 의지에 의해서 움직인다. 여러분은 다양성과 개방성, 그리고 자율성의 새로운 길 위에 뜬 대학생들입니다. 이제 자유롭게 자신의 힘으로 날아야 할 때가 온 것이죠. 뜨는 것은 바깥의 힘에 의한 것이지만 나는 것은 자체 동력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것은 바람 탓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부모 탓, 사회 탓, 정치 탓, 아무리 탓을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뜨고 지는 스타를 수없이 본다. 떠 있을 땐 한없이 빛나 보이지만 지기 시작하면 역시 한없다. 어떤 것은 조용히 사라지고 어떤 것은 갑자기 추락한다.
뜬다는 것은 다분히 외부 동력에 의지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높이 뜰수록 감사해야 할 일로 넘친다. 난다는 것은 남다른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내 삶을 내가 적극적으로 조종한다는 의미다. 어디로 갈지, 어느 정도의 높이로 날지 내가 결정한다는 의미다. 이어령 선생의 조언은 어쩌면 인생 일반에 대한 원리다. 자기 삶을 외부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결정하는 것. 자기 삶은 다양성과 개방성으로부터 열린다. 늦더라도 적어도 20대부터는 훈련해야 한다. 이 원리는 살아있는 한 멈추지 않는다. 만약 추락했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 추락이라는 말이 거슬린다면 별이 진다고 해도 상관없다. 어차피 누구나 한 번 이상은 경험해야 하는 일이다. 이어령 선생은 해답을 다양성과 가능성으로 제시했다. 인생은 넓다.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만이 길이 아니다. 다른 길도 생각해라. 많은 꿈이 있으면 많은 가능성이 생긴다. 주위에 관심을 가져라. 한 번뿐인 인생 값어치 있게 살려면 당신의 천재성을 깨워야 한다. 80년을 산 어른의 충고는 묵직했다. 난 한 가지 다짐을 했다. 퇴직하고 뭐 먹고 살지 같은 한심한 소리는 하지 않겠다고. 대신 질문을 이렇게 시작해보기로 했다. 미처 몰랐던 흥미로운 일 없을까? 생존과 연결되는 해답도 그곳에 있지 않을까? 아인슈타인의 역설, 특허청이 학교보다 나은 이유.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취리히 공과대학을 졸업했다. 졸업 후 계속 공부하기를 희망했으나 어떤 교수도 받아주지 않았다. 실업고등학교에서 임시 교사직을 얻기는 했으나 그것도 몇 달 가지 못했다. 1902년 드디어 2년간의 대졸자 백수 생활을 청산하고 특허청 심사원 자리를 얻었다. 아인슈타인은 7년간 이 자리에 머물렀다. 이 시절 세상을 흔든 논문이 나왔다. 1905년 26세 되던 해 특수상대성 이론을 설명한 논문 4편이 스위스 과학저널에 실렸다. 과학계의 통설을 뒤집는 이론이었다. 과학자들의 시각으로 볼 때 미스터리한 일이었다. 아인슈타인은 전문 서적이나 학술지를 마음대로 접할 수 없는 환경에 있었다. 지도교수 없이도 모든 걸 스스로 해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학문과 무관한 특허청 업무가 연구를 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아인슈타인의 특허청 내 지위는 15, 즉 임시직이었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만족스러워했다. 첫째, 급여는 좋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다. 실제 그는 월급이 생기고 이듬해인 1903년 결혼했다. 둘째, 퇴근 후 수학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점이 하나 더 있었다. 훗날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대학에 있었다면 기존의 이론을 수용한 그저 그런 논문이나 발표했을 것이라며 교수가 되지 못한 상황에 감사했다. 아이러니하게 들리지만 여기엔 무시 못할 진실이 있다. 학계에서는 논문을 발표하기 전에 반드시 같은 분야 학자에게 평가를 받아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주류 학설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논문이 세상에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오히려 논문이 널리 인정받으려면 기존의 이론을 존중해야 한다. 그만큼 이론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논문 발표를 위해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됐다. 기존 학설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해서 피해볼 것이 없었다. 쉽게 말해 잃을 게 없었다. 아인슈타인이 어떤 과학자도 시도하지 않았던 작업에 뛰어들 수 있었던 것은 호기심과 열정이다. 하지만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었던 환경 역시 빼놓을 수 없다. 1909년 아인슈타인은 취리히에서 전임 교수직을 얻었다. 이제 그의 논문을 평가하고 그를 불안하게 할 사람은 없었다. 이후 상대성 연구에 모든 시간을 쏟을 수 있었다. 안전하다는 느낌.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을 실험실로 초대했다. 테이블 위에는 난이도가 상, 중, 하가 쓰인 세 종류의 문제봉투가 놓여 있다. 선생님이 오늘의 과제를 설명해 주었다. 난이도 중은 보통 4학년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한번 풀어보자. 사실 이 문제는 4학년이 쉽게 풀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웬만해선 50점도 넘기 힘들게 출제된 문제다. 당연히 대부분의 아이들은 곧 자신의 실망스러운 점수를 확인했다. 이번에는 제작진이 정말 궁금해하던 실험을 할 차례였다. 다시 아이들에게 난이도 상, 중, 하의 문제지를 보여주고 원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했다. 특이한 건 선영이와 민수였다. 선영이는 1차 실험 점수가 낮았지만 선택 과제에서 난이도 상을 골랐다. 반면 1차 실험 점수가 가장 높았던 민수는 하를 골랐다. 선영이에게 이유를 물어보자 안 풀어본 거니까 재밌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고, 민수는 하가 제일 쉬우니까 점수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수에게는 배움의 목표보다 남들에게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더 중요한 동기로 작용한 것이다. 실패를 수치로 여기기 때문에 도전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스탠퍼드대 심리학과 캐롤 드웩에 따르면 이런 유형의 아이들은 더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한다. 앞으로도 계속 쉬운 과제만을 선택하려 하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4학년이라면 아이의 동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상은 부모라고 할 수 있다. 민수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공부가 아니라 어떻게 공부하느냐다. 그리고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틀려도 괜찮다는 분명한 신호다. 그렇지 않은 신호는 아이에게 우리 부모님은 결과에 따라 나를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조건적 사랑으로 읽힌다. 능력과 무관하게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은 아이를 안전하게 느끼게 한다. 아이들은 부모를 안전기지 삼아 마음껏 탐색할 수 있다. 안전하지 않으면 도전을 주저하게 되고 호기심도 피어나지 않는다. 아인슈타인이 어떤 과학자도 시도하지 않았던 작업에 뛰어들 수 있었던 이유도 아이들의 성향과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아무리 특유의 호기심과 열정이 있더라도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으면 섣불리 도전하지 않게 된다. 아인슈타인이 학계에 소속되지 못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었던 아이러니의 요체가 바로 안전하다는 느낌이다. 아이들에 대한 과도한 평가가 득보다 실이 큰 것도 안전에 대한 본능을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삶의 공식은 있는가? 스케이트로 금메달을 딴 선수는 은퇴 후 무슨 일을 할까? 10중 8구 코치와 같은 지도자가 될 거라 예상한다. 박승희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된다. 평생 스케이트를 타다 어떻게 디자인을 하게 됐습니까? 박승희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3회 연속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국가대표로 활약했다. 총 17년의 선수 생활을 하며 메이저 대회에서 딴 금메달만 13개. 올림픽 쇼트트랙 전 종목 메달 획득자 박승희는 2018년 은퇴하고 가방 디자이너로 전향했다. 지인들이 볼 때 의외의 결정이었다. 스케이트를 하는 선배들은 반대했다. 패션 쪽에 있는 사람들도 걱정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의 선택을 지지해 주었다. 어렸을 때부터 디자이너가 꿈이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승희는 왜 애초에 디자인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스케이트는 9살에 처음 취미로 시작했다. 주말마다 언니와 빙상장에 갔는데 마냥 즐거웠다. 어쩌다 보니 재능이 있어 11살부터 선수 생활을 했다. 재미도 있었고 목표의식도 있었다. 그런 인연으로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 운동도 좋아했지만 디자인에 대한 끌림도 워낙 강했다. 박승희는 욕구를 누르지 않았다. 운동을 하면서도 좋아하는 일을 오래전부터 병행했다. 국가대표 시절 선수촌 수당은 하루에 3만 원. 박승희는 그 돈으로 인터넷 쇼핑을 했다. 훈련을 하는 틈틈이 의류 디자인을 병행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며 디자이너 일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은퇴 후에는 당연히 더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했다. 디자인을 직접 하는 건 물론이고 주문을 받기 위해 직접 현장을 뛰기도 했다. 디자이너 박승희는 어릴 때부터 잊지 않는 말이 있다고 한다. 가슴 뛰는 일을 해라. 어머니가 해준 말이다. 무엇을 선택하든 자신의 행복을 우선하는 것. 최고의 스케이트 선수가 코치를 하지 않는 것이 그에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유다. 박승희는 빙상이 아니어도 충분히 다른 분야에서도 행복하고 재미있게 살 수 있다는 본보기가 되고 싶다고 했다. 박승희가 뚜렷한 족적을 남기고도 전혀 다른 일을 시작한 경우라면 다른 결의 삶도 있다. 즉, 전혀 연결될 것 같지 않은 일을 하다가 분야의 최고가 된 사람들이다. 넷플릭스 킹덤, TVN, 시그널 등의 대작을 히트시킨 김은희 작가는 가수 김한선의 댄서였다. 지인조차 잘 모르던 이색이력은 남편 장항준 감독이 토크 콘서트에서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김은희 작가는 김한선 씨는 모를 거다라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댄서 중에서도 보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전직이 독특한 경우는 작가 쪽이 많다. JTBC 미스 함무라비를 집필한 문유석 작가는 현직 판사다. 워낙 어린 시절부터 만화, 소설, 영화를 좋아했다고 한다. 이야기를 좋아하다 보니 틈틈이 쓰게 되었고 신문연재라는 기회까지 생겼다. 드라마 작가는 신문연재가 이어준 점의 연결이다. KBS 드라마 정도전을 집필한 정현민 작가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다. 정현민 작가는 8년차가 됐을 때 드라마 작가로부터 보좌관의 생애를 다룬 드라마를 하고 싶다는 취재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그 인연이 작가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는 계기가 됐다고 회상했다. 당시 보좌관이었던 정현민은 작가 교육을 병행하다 당선 소식을 듣고 본격적으로 작가의 길을 선택했다. 내 안에 있는 여러 개의 나. 이색 전직에서 작가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우연히 개입됐지만 대단한 결심은 보이지 않는다. 스케이트 선수 출신 박승희의 인터뷰에도 무엇을 도전하겠다는 결연한 느낌은 없다. 단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그때그때 원하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보다 더 부러운 사람이 있을까? 삶의 방점을 성공이 아닌 행복에 둔다면 말이다. 네이선 사와야는 변호사로서 억대 연봉을 포기하고 레고 아티스트가 됐다. 불투명한 미래와 자신을 백수로 여기는 시선도 이겨내야 했지만 그는 행복한 시간을 선택했다. 그는 말한다. 모두가 옳다고 해도 나와 맞지 않으면 무슨 소용인가요? 인생학교의 공동설립자인 철학자 로먼 크르즈나릭은 한 번쯤 직업을 바꿔보는 것이 오히려 인생을 풍요롭게 사는 길이라고 조언한다. 사람은 여러 개의 자아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일에서 더 높은 몰입감을 경험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해왔던 일을 천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선택한 길이기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뚝심 있게 걸어온 외길 인생이 정말 잘 살아온 삶일까요? 다른 시각으로 보면 변화를 두려워하고 익숙함에서 벗어날 용기가 없어서 더 맞는 일을 알아내기를 일찍 포기하고 생활인으로 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게 될까봐 걱정된다면 지금이라도 조금씩 시간을 내서 하고 싶은 일에 기웃거려 보면 어떨까요? 이 산이 아니면 어쩌지 하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산이 아니었다면 또 저 산으로 가보면 되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